요즘에 최근 부모님들 주변에 있는 그 지인분들 아이 키우면서 어떤 게 큰 주제예요? 관심사? 이게 뭐 교육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교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교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맞는지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이야기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교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와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바라봐주면서 그러면 상호작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부모의 이야기보다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럼으로써 상호작용을 해주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어떤가요? 포인트를 부모님들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저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교감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계가 다 할 건데 그렇죠. 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 교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가 행복한 익산시를 꿈꾸며 부모님들의 사연을 통해 자녀의 연령과 발달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을 들여다보고 부모가 어려움을 느끼는 자녀 행동에 대한 원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고 두 분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확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육아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들 잘 지내셨을까요? 네. 제 딸하고 기나긴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래에 좀 제 딸을 보면서 이 아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신체적 접촉할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아이가 좀 덜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를 따라 여행을 안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부모보다는 친구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요즘에 미나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뭐 엄마 발등에 올라와서 우리 걸어보자 막 이런 것들. 이제 제 딸이 키도 크고 저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업어주고 저도 서로 업어주고 하면서 네, 힘세다고 막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 모습이 지금 떠오르네요. 아우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흐뭇합니다. 네. 저는 요즘 저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좀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학술지도 좀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우리 아이들 성향이 정말 교수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제 전문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아무리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에 저는 저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유아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네, 딩동 유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4세의 여아를 양육하고 있는 연정이 엄마입니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연정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연정이는 어렸을 때 옹알이는 잘했지만 현재는 한 단어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언어는 되는 것 같은데 표현이 안 되는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연정이는 놀잇감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노는 동안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옆집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놀이를 해보았는데요. 친구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특히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나 진공청소기 소리를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 일상적으로 흔하게 있는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숫자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 혹시 자폐 스펙트럼일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저는 이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이 아이가 상호작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한 뿐더러 어떤 병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것 같은데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을 때 자폐 스펙트럼이 아닐까에 대한 의심, 의구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은 의미 있는 의사소통 기능과 감정적 소통,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적 문제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 기능이 미숙한 2세 미만인
이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한 3세 이상 정도 되면 사실 부모님들이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눈 마주침이에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영유아는 거의 눈 마주침을 하지 않거나 불확실하게 또는 가끔 눈 마주침을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옆에서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 미소도 짓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아요. 이러한 상호작용이 제한적인 또는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경우에는 말의 높낮이가 단조롭거나 또는 억양, 말의 크기나 리듬 등이 되게 독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서 언어가 유창한 경우에 그 아이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자신의 감심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합동 주시와 같은 관련된 행동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합동 주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관심 있는 사물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게 관심을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시선 등을 반응하게 해서 타인의 관심을 공유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얘들아 여기 보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4, 5세 무렵까지도 이러한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또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는요, 영유아기 시기에 또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 아까 사연에서 보니까 연정이도 또래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더라고요. 4, 5세가 지나서까지 또래가 집단으로 참여하는 놀이라든지 또는 규칙을 가지고 주고받는 놀이 또는 협동이 필요한 역할놀이나 상상놀이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아동기 이후에도 역시 또래와 관계 맺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그 외 특징들이 또 뭐냐면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말한 거 그거 앵무새처럼 네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경우도 이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스펙트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 상동적 특성은 행동이나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손가락을 튕기거나 꼬는 거, 그리고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 그리고 아래 위로 뛰는 거, 이렇게 단순한 반복을 계속하고요. 언어적으로 특정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합니다. 또는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사실 교수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아이가 상호작용을 잘 못하는지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정이는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연만으로 판단 내리기는 사실은 좀 맞아요. 어려워요. 네. 정확한 판단은 의사의 소견이 좀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은요. 네. 근데 사연 속에 연정이는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이 없고 관심이나 즐거움을 나누지 않고 손가락질, 몸짓 등을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언어적 제스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일상적으로 흔하게 있는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특정 촉각이나 미각 등 감각적인 자극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게 좀 특징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사연 속의 내용을 보니 약간 정말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합동 주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일반 영유아의 경우에도 공동 주의 집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지각할 수는 있으나 그 시선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눈응시나 눈 마주침을 하지 못하는데요. 아까 사연 속의 연정이가 이런 눈 마주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폐 스펙트럼은 영유아에게 조기 진단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영유아의 첫 진단명은 언어 발달 지연, 발달 지연이 각각 28.1%로 가장 높았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정확히 진단받는 경우는 18.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연정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된다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야, 이게 사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모가 빠르게 징후를 눈치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병원을 좀 찾아가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제때 적절한 사회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사회성을 보이는 가장 이른 시기가 생후 8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적 미소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낯선 사람을 보면 얼굴이 일그러져요. 낯선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엄마를 보면 어떻겠어요? 웃죠. 네, 친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웃는. 네,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사회성 미소를 잘 짓지 않습니다. 잘 살펴봐야 네. 되겠네요. 대부분 6, 7개월이 되면 낯가리라고 아시죠? 낯가리가 생깁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영아는 그 시기에 낯가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네. 우리가 정아 이렇게 순해? 다른 사람에게도 잘 가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교수님 방금 말했던 사회적 측면에도 별로 좋지 않는 신호입니다. 또한 10개월쯤 되면 영아는 보통 우리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영아는 매우 잘 분리됩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구에게도 잘 간다는 거죠. 이것도 매우 좋지 않는 징후입니다. 여기 특정 물질에 집착하거나 반복하는 행동을 동반한다면 자폐 스펙트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사례로 자동차 바퀴 등 이런 거, 동그란 물질만 계속 쳐다보는 거, 그리고 책상 위에 자동차 올려놓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바퀴가 돌아가는 움직임에 집중하는 뭐 이런 행동들, 막대기를 흔들면서 다닌다든지, 손을 파닥파닥 한다든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몸 계속 돌린다든지, 특히나 주특징이 까치발이에요. 네, 이런 행동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 까치발을 드는 행동은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 중에서도 아이가 자꾸 어린 시기부터 까치발을 들고 다녀서 부모님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까치발을 들고 다닌다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자폐 스펙트럼 진단의 징후였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혹시 까치발을 들고 다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까치발 그러니까 요즘 층간 소음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안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행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확히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원인에 따른 까치발은 맞죠. 아이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소리가 안 나는 걸 아는 사회성이 굉장히 좋은 민감한 아이고요. 네, 그래서 원인을 좀 잘 들여다봐서 여기에 나오는 게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근데 그 행동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했다면 아이를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언어 발달 지연과 사실 자폐 스펙트럼 질환 이거 구분하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까요? 특별한 문제 없이 표현 언어가 느린 경우에는 언어 발달 지연이에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은 평생 지속되는 신경 발달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상동 행동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 경우 다 모두 18개월 전후로 상호작용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본인의 의도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공통적인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어릴수록 구분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발달 지연 아동은 놀이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의도가 보이고 지시 따르기도 드물게 관찰되는 반면에 자폐 스펙트럼 아동은 의사소통의 의도가 적게 관찰되는 거,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관심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소통을 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지시 따르기에 잘 반응하지 않고 시청각 자극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언어 발달 지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 모두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동일한 어려움을 보이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의 경우에는 언어 발달의 이전 단계인 감각 입력 또는 상호작용, 그리고 정서 표현에서 발달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짓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혹시 아이가 부모의 표정을 살피든가 또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을 보인다면 이 친구는 자폐 스펙트럼이 아닌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데 이게 원인은 무엇일까? 유전일까? 아니면 이게 후천적으로 오는 걸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다양한 환경 요인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 요인 단독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취약한 개체에서 환경적 인자가 작용하면 태내 신생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현된다고 추정되는 것이 현재의 질환 발생 모델입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전적 요인이 네, 특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의 쌍쌍여간 일치율이 일란성 쌍쌍여에서 70에서 90%에 이르렀고요. 가까운 친척에서의 발생 위험도 2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자폐 스펙트럼은 높은 유전적 소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학자에 의하면 양육적 환경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양육 환경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라든지 방임 등으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반응성 애착장애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에게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모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까치발 얘기에서 나왔지만 원인 그리고 이 자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좀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왜 기관에다 내 자녀는 어때요 물어보는 부모들이 몰라요. 내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은 부모님이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가 선호하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유아의 경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물건이나 활동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의 두려움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선호하는 것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또한 잘 계획하고 예측이 가능한 일과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특히 요즘은 너무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안 요소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잘 짜여진 일과에 그런 그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것이 자폐 유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정의 공간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매일매일 이루어진 스케줄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요, 특정 음성이나 그리고 큰 음성에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크고 거친 목소리보다는 조금 저처럼 네. 조용한 목소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보다는 이 시각적 단서에 굉장히 잘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일과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이에게 알려주어 준비하게 하거나 또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아이들은요, 일반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언어 발달을 비롯한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발달시켜서 부적응적 행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자폐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이 처음에는 이 친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너가 크게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 아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이 아이가 정말 조금이라도 사회적인 발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변인들이 계속 강조를 하니까 부모가 좀 힘을 얻더라고요. 그리고는 조금씩 아이를 세상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좀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주변인들이 그 부모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한 번 더 조금 더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더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예요 라고 진단을 받는 소리를 듣는다면
와, 어떨까요? 교수님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무너질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가슴이 막막하고 별의별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나? 네. 별의별 생각을 다 들면서 좌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의원하게 힘내셔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이요. 5명 중 1명이 된다고 해요. 네네.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회성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일찍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시켜준다면 얼마든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정이 어머니 힘내시길 바라요. 네, 송수록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경미한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적기에 잘 조기 발견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의지를 잃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식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좀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주변에서 좀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좀 받아들일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는 안 되겠지만 이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발견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단을 받아야지 사회성을 촉진시키는 치료, 아이에게 사회성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 교육 등이 이어져 좋은 예후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교수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시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으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지금 영유아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사회성, 인지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